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 추석과 김장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호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매 공방 속에서 강보합으로 소폭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서울경제신문의 송주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61포인트 오른 2004.96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 뉴욕주 제조업 지수에 대한 실망감과 지난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국가 지자체의 순매수 물량이 들어오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21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외국인이 491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38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기관의 움직임은 크게 갈렸습니다. 국가 지자체가 1,200억 원 넘게 순매수한 반면 펀드 환매의 영향을 받은 투신권은 1,28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그램은 1,4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종이목재가 1.82%의 상승률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고 비금속 광물과 증권, 전기가스 등도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은 7.22%나 급락했고 기계와 건설, 통신 등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이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각각 1% 이상 올랐고 현대차와 신한지주, 삼성생명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포스코와 기아차는 하락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제기된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GS 등 정유주가 동반 상승했고 NC소프트 역시 신작 게임의 호평 속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52포인트 오른 523.52로 마감했습니다. 예, 투신권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까? 네, 환율 하락으로 한동안 경기 민감주에 몰렸던 관심이 내수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숨고르기를 이어간 가운데 오늘 기계와 건설, 은행, 운송장비 등 최근 단기 급등한 경기 민감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전기가스업, 의약품, 서비스업 등 내수 관련 업종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로 떨어지자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이들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화 강세는 수출업체에는 부정적으로, 국내 내수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음식료품 업종의 경우 국제 곡물 등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따라 이익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환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2원 30전 오른 1,118원 30전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 14일 1,110원대로 떨어지기 전 1,128원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원화 강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의 양적 완화와 유로존 무제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최근 연저점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데 따른 부담으로 외환 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효과는 외환시장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판매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전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송 기자, 어떤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10월 중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과 관련해 불공정 영업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감원이 주요 퇴직연금 판매사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들이 각 기업 등의 퇴직연금 계약을 강요했는지와 대출 같은 특별 이익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적립금 운용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판매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로로 확보한 개인 신용 정보를 영업에 활용했는지, 또 투자자에 대한 의무 교육을 이행했는지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측은 아직 조사 대상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금융회사를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송주희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내곡동 사저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내곡동 사저특검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내곡동 특검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논의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의견을 좀 더 듣기 위해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 기간까지 2, 3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 더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는 법정 시한인 오는 2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특검법의 법 취지에 동의하며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수용해서 전례를 만드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배추와 무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 추석과 김장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오늘 가락시장에서 도매가로 거래된 배추 가격은 10kg 특등급 기준 17,840원으로 하루 전인 15,862원보다도 2,000원이나 올랐습니다. 배추값은 한 달 전 9,700원과 비교하면 2배, 1년 전 6,685원보다는 3배가량 급등했습니다. 무 가격도 크게 올라서 18kg 특등급 도매가가 21,019원으로 하루 전인 16,630원보다 5,000원 넘게 급등하면서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과일값도 추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과와 배는 어느 정도 수확을 마쳐 피해가 덜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단감의 경우 주요 산지인 경남 밀양과 창원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포도 역시 태풍이 주산지인 경북 영천을 관통한 영향으로 값이 20%가량 올랐습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가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사건 기록 등에 관한 검토를 끝내고 선고 기일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곽 교육감은 구속 기소 직후 교육감직에서 배제됐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자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하며 앞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됩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금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금 보유량은 70톤으로 조사 대상 100개국 가운데 40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금 보유량 순위는 지난해 7월 56위에서 지난 7월 43위, 올해 9월 40위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 보유량은 29억 8천만 달러로 8월 기준 외환 보유액의 0.9%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습니다. 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로 90%이고 그리스 82%, 미국 75%, 독일 72% 승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달러화의 입지가 흔들리자 지난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금 40톤을 사들였고 지난 7월에는 16톤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전 세계 금 보유량 총계는 31,539톤이고 이 중 미국이 8,133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북한과 일본이 10년 전 평양선언 때 114억 달러의 전후 보상 밀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조선노동당 전 간부의 증언을 인용해 2002년 평양에서 북한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당시 총리가 서명한 평화선언의 배경에는 북한 측이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면 일본이 경제협력 자금 114억 달러, 현재 환율로 약 12조 7천억 원의 전후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밀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일본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관련 현안 사항에 대한 북한의 재발 방지 조치, 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국제 합의 준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결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일 평화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일 정상의 평화선언과 합의 내용은 이후 양측의 협의가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회복세를 훨씬 웃도는 실적을 내놨던 미국 기업들이 다시 실적 부진의 수렁에 빠져들 조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분기 순이익이 2009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향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적 기업인 페덱스와 인텔은 세계 시장의 수요 부진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악화됐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악화될 요인은 여러 가지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경기 후퇴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나홀로 성장을 구가했던 중국마저 최근에는 경기 부진의 뚜렷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한 대규모 감원 사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실업률을 8%대에서 계속 유지시킬 다른 요인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준준형 세단 K3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기아차는 어제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이형근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신 기자들을 초청 신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기아차의 K 시리즈의 완결편인 K3는 기아차가 지난 42개월 동안 3천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야심작입니다. 스타일, 성능과 연비, 편의성이라는 차별화된 세 가지 기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K3는 최고 출력 140마력, 최대 토크 17kgm를 내는 감마 1.6 GDI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또 공기 저항을 줄이는 차체 바닥 등을 설치해 복합 연비 기준으로 리터당 14.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체는 동급의 기아차 포르테 모델과 비교해 길이와 폭은 각각 30mm와 5mm가 늘어나고 높이는 25mm 낮아져 넉넉한 실내 공간과 주행 안정성을 구현했습니다. 외관은 역동적인 근육미를 콘셉트로 제작돼 스타일과 균형미가 어우러진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측면부는 매끄러운 유선형 디자인을 살려 날렵한 쿠페의 느낌을 강조했으며 후면부는 세련되고 심플한 면 처리로 볼륨감을 살렸습니다. 6개의 에어백 시스템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으며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 등을 적용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원격 제어, 차량 관리가 가능한 차세대 텔레매틱스 서비스 유보를 탑재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7일부터 오늘까지 저금리 시대 경제 패러다임 바뀐다 시리즈를 통해 장기화하는 저금리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각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시리즈 게재 과정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제언이 서울경제신문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 경제부의 서민욱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과연 어떤 모습인지부터 알려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시리즈 보도 이후 각계각층에서 많은 제언들이 있었는데요. 저금리 시대가 우리 경제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 주체들이 양날의 칼인 저금리를 활용해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금리가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한 만큼 과거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나 거시정책보다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데요. 주요 제언들을 5가지 정도로 압축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 대기업들이 기술과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대기업들은 장기 저금리 국면을 전면적인 경영 쇄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차세대 기술 제품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는데요. 저금리 국면에서는 이 돈을 싸게 조달할 수 있어 경영 변신을 비교적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쇄신도 단행할 수 있는데요. 기업 간 M&A에 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민간 기업이 단순히 싸게 돈을 빌려 덩치만 키우는 M&A를 시도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부실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막으려면 정책 당국이 M&A 주체들로 하여금 단순한 자산 확장보다는 핵심 원천 기술과 인재, 경영 노하우 확보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게 M&A 중개기관들의 제언이었습니다. 예,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은 저금리 상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을 빌리려면 은행 문턱이 높은 실정 아닙니까? 네,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시중에는 값싼 금리의 자금이 넘쳐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이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과 은행 등이 저금리 자금이 돈에 목마른 중소기업들로 잘 흐를 수 있게 대출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실 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차세대 먹거리로 노리고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대기업은 이미 은행 대출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가계는 주택경기 침체와 소득 불안으로 돈을 빌리길 꺼린다면서 결국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은행 경영진이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지시해도 일선 지점에서 제대로 지시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로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 기준이 높아져 부실 대출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돼 중소기업 대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 전용 대출 심사 시스템이나 지침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예, 서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나머지 제언들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금리 시대에는 서민들의 노후 설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금리도 시중금리와 더불어 바닥을 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서민 가계의 저축 의욕을 상실케 해 중장기적으로는 노후 준비 자금을 모으는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서민 재테크 상품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상품과 같은 장기 가입 상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소한 차상위 계층까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저금리 기조는 가계부채 해결 시점을 지연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금리가 낮으면 거치식 대출을 통해 이자만 내면서 원금 상환을 자꾸 뒤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가계가 거치식 대출에서 분할 원금 상환 방식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환승구를 더 넓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도 저금리 시대에 걸맞는 재무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과거 고금리로 조달한 부채는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다시 차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부채를 장기 부채로 바꾸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와 함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서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예, 저금리 시대의 경제 패러다임과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경제부의 서민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쌓인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